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희망시장의 낡은 셔터들이 하나둘씩 앓는 소리를 내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지난 40년간 오정자의 하루를 열어주는 자명종과도 같았다. 복덕집이라는 정겨운 간판 아래 정자는 익숙하게 찜솥에 물을 안치고 쌀가루를 반죽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고된 세월의 훈장이었지만 그 손에서 빚어지는 떡은 시장에서 가장 부드럽고 쫄깃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뽀얀김이 가게 안을 가득 메우자 시장 골목도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자의 떡집 옆 생선 가게 주인이 좌판에 생선을 깔며 인사를 건넸다. 언니 오늘따라 떡 냄새가 더 구수한 것 같네. 정자는 김이 오르는 찜기를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려 내 코는 맨날 맡는 냄새라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그녀의 일상은 이처럼 단조롭고 평온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하나뿐인 딸 수진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만 만들었다. 딸이 대학병원 영양사로 번듯하게 자리 잡은 지금 정자의 유일한 낙은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묵묵히 제 앞가림을 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오전 장사가 한창일 무렵 시장 입구 대박부동산의 최상철 사장이 어슬렁거리며 떡집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훤한 이마를 쓸어 올리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오 사장, 오늘도 손에서 김이 마를 날이 없구먼. 우리 아들놈은 어제 강남에 있는 약국 월세 계약 연장했다는데 역시 전문직이 편하긴 편한가 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돈을 버니 말이야. 최상철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과시욕이 묻어 있었다. 시장 상인들 중 그의 약사 아들 자랑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었다. 정자는 떡을 썰던 칼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다. 최 사장님, 아드님이야 워낙 똑똑하니 당연한 일이지. 우리같이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랑은 다르지 암. 정자의 대꾸에 최상철은 만족스러운 듯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치 승자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다른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놈의 잘난 척은 언제쯤 끝이 날까.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번졌다. 그날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늦은 저녁상을 차렸다. 퇴근한 딸 수지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과묵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딸이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꼭 닮은 성격이었다. 정자는 그런 딸이 가끔은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끄러운 엄마 밑에서 묵묵히 제 길을 걸어준 것이 대견했다. 수진아, 오늘 병원에서 힘든 일은 없었고 정자의 물음에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정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시끄러운 소리가 갑자기 먼 곳의 소음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30이 넘도록 남자 이야기 한번 꺼낸 적 없던 딸이었다. 혹시나 남들처럼 시집도 못 가고 혼자 늙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누굴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그렇게 됐어. 정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병원 사람.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그래 뭐 하는 사람인데
수지는 다시 밥을 한술 뜨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 돌보는 일에. 중환자실. 그 세 글자가 정자의 머릿속에 날아와 박혔다. 병원에서 가장 위중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사람을 살리는 곳. 그곳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사일 터였다. 정자의 머릿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순간 낮에 들었던 최상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쳐졌다. 우리 아들놈은 약사인데 하는 그 거만한 목소리. 정자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떡을 찌느라 늘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힘들겠다. 중환자실 일은. 사람 목숨이 오가는 곳이니. 정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약사 아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내 사위 될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데.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수진이 조용히 덧붙였다. 응, 힘들긴 한데 보람도 크다고 하더라.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정자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예비사위의 훌륭함을 증명하는 말로 들렸다. 그날 밤 정자는 설거지를 하며 혼자 웃음을 흘렸다. 이제 최상철 앞에서 주눅 들 일은 없겠구나. 시장 사람들에게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를 만나는지 자랑할 날도 머지않았구나. 허영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십수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떡을 빚는 손길에도 흥이 실렸다. 마침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쑥개떡을 사러 왔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단골의 말에 정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다. 별일은요. 그냥 우리 딸내미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좀 좋네요. 어머 잘 됐네. 어떤 사람인데? 질문이 들어오자 정자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멋지고 자랑스러운 단어를 골라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그 한마디. 아, 뭐? 우리 딸이랑 같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한다는데? 아무래도 의사겠지. 무심코 뱉은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의 정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의사라는 단어의 달콤함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오정자의 입에서 의사라는 단어가 나온 후 그 소문은 젖은 종이에 잉크가 번지듯 희망시장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새벽 안개처럼 새으며들어 아침 해가 뜰 무렵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었다. 정자는 쏟아지는 관심과 부러움 섞인 시선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40년간 떡을 빚느라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딸 수진이 퇴근길에 잠시 떡집에 들렀다. 마침 정자는 옆집 생선가게 주인과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어머, 언니는 이제 고생 끝났네. 사위가 대학병원 의사라니.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딨어? 생선가게 주인의 호들갑에 정자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다. 아유 뭘.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수진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다 싶어서 마음이 좋은 거지. 그 광경을 본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곧장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엄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 수진의 단노한 목소리에 정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따라 가게 구석으로 갔다. 수진은 다른 사람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춰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 내가 언제 현우 씨가 의사라고 했어? 왜 말을 그렇게 하고 다녀? 하지만 정자는 딸의 질책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 본다며. 그럼 의사지 별거냐. 네가 워낙 겸손해서 일부러 낮춰 말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고. 요즘은 남자 간호사도 많아. 중환자실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진이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말했지만 정자는 이미 자신의 상상 속에 갇혀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알았다, 알았어. 내 마음 다, 아니, 너무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 마침 떡을 사러 온 손님이 가게로 들어서자 정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딸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손님을 맞았다.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엄마가 만든 오해의 성벽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녀의 진실된 목소리가 닿을 틈조차 없어 보였다. 결국 수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박부동산의 최상철 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떡집 딸 주제에 의사를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의 눈빛에 날카로운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주말 저녁 드디어 정자와 예비사위 강현우가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 왔다. 정자는 시장 근처에서 가장 깔끔하기로 소문난 한정식집에 자리를 예약했다. 아침부터 미용실에 다녀온 머리를 몇 번이나 매만지며 의사 사위를 맞이하는 장모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려 애썼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정자와 수진 앞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의 청년이 들어섰다. 강현우였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예의 바른 태도에서 반듯함이 느껴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강현우입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정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모든 질문은 의사라는 전제에 이루어졌다. 듣자 하니 중환자실에서 일한다던데. 의사 일이란 게 참 밤낮도 없고 고되지 특히 거긴 오죽할까.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솔직히 힘들 때도 많습니다.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으니까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수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그녀는 현우의 허벅지를 슬쩍 꼬집으며 눈치를 줬지만 영문을 모르는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장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대답을 이어갔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제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자는 그 대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사명감 넘치는 진짜 의사의 모습이지. 그녀는 흐뭇한 표정으로 현우의 밥그릇 위에 갈비찜을 올려주었다. 수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밥그릇에 코를 박을 듯이 앉아 있었다. 어떻게든 이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엄마의 얼굴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모의 얼굴을 하고 있어 도저히 찬물을 끼얹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현우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이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오늘 제가 야간 근무거든요. 이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정자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그녀는 조금도 서운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자랑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그럼. 어서 가봐야지. 환자가 부르는데 1분 1초가 급하지.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니 100번 이해하고 말고. 정자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의 등을 떠밀 듯 배웅했다. 현우가 식당을 나서자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수진을 돌아보았다. 봤지? 저게 바로 의사 인생이라는 거다. 저렇게 바쁘고 고돼도 얼마나 보람 있겠니? 우리 딸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정자는 기쁨에 겨워 딸의 손을 잡았지만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이 오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녀는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예비사위 강현우를 만나고 온 후 오정자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다. 시장 골목을 걸을 때조차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이제 대박부동산 최상철의 아들 자랑도 귓등으로 흘려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약사와 의사는 그 격이 다르다고 정자는 속으로 되뇌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열린 시장 상인 원래회에서 사건이 터졌다. 왁자지껄한 식당 안술이 몇 순배 돌자 최상철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자의 옆자리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기름진 손으로 닭다리를 뜯으며 능글맞은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아이고 오 사장. 요새 얼굴이 아주 활짝 폈어. 듣자 하니. 사위 될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다며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정자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다. 뭐려? 그냥 우리 딸하고 마음이 잘 맞는 좋은 청년일 뿐입니다. 에이 겸손하기는 다 들었어. 대학병원 의사라며. 근데 말이야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공이 뭐래? 내과, 외과 아니면 뭐 요즘 잘 나가는 정형외과? 최상철의 집요한 질문에 정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었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혀 입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글쎄요. 맨날 떡이나 만드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중환자실에서 일한다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정자는 황급히 말을 돌리며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최상철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허 이상하네. 사위 전공도 모른다. 대학병원 의사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대학 나왔는지도 궁금한데. 요즘은 지방대 의대 나온 의사들도 많아서 말이야. 그의 말은 칭찬인 척했지만 속에는 정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정자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주변의 미묘한 시선 속에서 깊은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최상철 앞에서 보기 좋게 한 방 먹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상철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두고 봐라. 내가 진짜 의사 사위를 보게 되면 내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마. 유치한 생각인 줄 알면서도 분한 마음에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 예비 사위에게 장모로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변해갔다. 그래 선물을 하는 거야. 의사 사위에게 걸맞은 번듯한 선물. 그녀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의사라면 학회나 중요한 자리에 갈 일이 많을 터였다. 번듯한 양복 한 벌을 맞춰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생각에 미치자 정자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정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을 떡집 문에 내걸었다. 시장 사람들이 놀라서 전화를 걸어올 정도의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쌈짓돈의 일부를 챙겨 들고 난생 처음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다. 화려한 조명과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어색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지만 정자는 당당하게 최고급 남성복 매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점원의 도움을 받아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짙은 남색 양복을 골랐다. 떡을 팔아본 돈으로 사기에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정자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의사 사위를 맡는 장모의 체면이자 최상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에 담긴 양복을 받아든 순간 정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뿌듯했다.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현우의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곧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딸 수진에게 맡기는 것은 어딘가 멋이 없었다. 장모가 직접 그것도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깜짝 선물을 건네는 그림. 그것이야말로 정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병원으로 직접 가자. 가서 우리 사위가 하얀 가운 입고 일하는 멋진 모습도 보고 와야지. 정자는 수진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분명 딸은 부담스럽다며 말릴 것이 뻔했다. 조용히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에 그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쇼핑백을 든 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자는 바쁘게 복도를 오가는 현우의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웃음을 지었다. 얼마 후 버스는 거대한 대학병원 건물 앞에 멈춰섰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정자는 잠시 숨을 골랐다. 로비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했지만 정자의 마음은 오히려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다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발견했다. 반짝이는 대리석 데스크 앞에 서서 정자는 평생 낼 수 있는 가장 교양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원 로비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실례합니다. 여기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김민수 의사 선생님, 진료실이 어디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자는 당연히 그렇게 물었고 당연히 친절한 안내를 받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이 그 기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은 오정자의 당당한 질문에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모니터를 응시하던 직원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고 이내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가 로비의 공기를 갈랐다. 아, 중환자실에 근무하시는 강현우 선생님 찾으시는군요. 잠시만요. 네, 현재 5층 집중치료실에서 오후 근무 중이십니다. 강현우 간호사님과 면회를 원하시는 건가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 멀어졌다. 정자의 입가에 머물러 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그녀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방금 들은 단어를 거부하고 있었다. 간호사. 그 세 글자가 예리한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고막을 찔렀다. 정자는 숨을 들이마신 채 내뱉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저기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가요? 강현우 간호사님, 만나러 오신 게 맞으신지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묻는 말에 정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없었다. 안내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방문증을 내어주며 5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다. 정자는 데스크에서 돌아섰다. 방금 전까지 구름 위를 걷던 발걸음은 이제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천근만은 무거웠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5층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산망을 잘못 본 것이 분명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의 오류가 났을 수도 있다. 수진이가 분명히 말했다.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환자들을 돌본다고. 최상철의 약사 아들 따위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대단한 의사라고 시장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녀 스스로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다. 이제 와서 그게 아닐 리가 없었다. 아니, 절대 아니어야만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5층 중환자실 복도는 1층 로비와는 다르게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하얀 벽과 푸른색 바닥선이 끝없이 이어진 복도를 걸어가는 정자의 호흡이 점차 가빠졌다. 고급스러운 양복이 담긴 종이 가방의 손잡이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 굳게 닫혀있던 교대 근무자 휴게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종이컵을 들고 피곤한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다. 정자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다가오는 젊은 남자는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예비사위 강현우가 맞았다. 하지만 그의 옷차림은 정자가 매일 밤 상상하던 빳빳하고 눈부신 하얀 의사 가운이 아니었다. 현우는 실용성을 강조한 하늘색 간호복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청징이 대신 사원증이 걸려 있었고 현우의 왼쪽 가슴에 달린 네모난 명찰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검은색 글씨가 박혀 있었다. 중환자실 간호사 강현우. 명찰의 글씨를 확인한 순간 정자의 시야가 거칠게 흔들렸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얇은 희망의 끈이 가차없이 끊어져 나가는 감각이었다. 환상 속에서 높이 쌓아 올렸던 거대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상철의
비웃는 듯한 얼굴과 박수를 치며 부러워하던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복도를 걸어오던 현우가 멈춰 서 있는 정자를 발견했다. 그의 피곤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며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했다. 그는 쟁얼음으로 다가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님,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수진 씨한테 오신다는 말씀 못 들었는데요. 현우의 목소리는 한정식 집에서 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다정하고 반듯했다. 하지만 정재계는 그 목소리가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현우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현우의 가슴에 달린 간호사 명찰에만 묶여 있었다. 현우는 평소와 다른 장모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어머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현우가 손을 뻗어 정자에 부축이려 하는 순간 정자는 본능적으로 거칠게 뒷걸음질을 쳤다. 마치 보아서는 안 될 끔찍한 것을 마주한 사람처럼 그녀의 온몸이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거부의 몸짓에 현우의 뻗었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다. 그의 다정했던 눈빛에 깊은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 찰나의 순간 땀이 배어 힘이 풀려버린 정자의 손에서 쇼핑백의 끈이 미끄러져 나갔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의사 사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준비했던 남색 양복 가방이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종이 가방이 차가운 복도 바닥과 부딪히며 무겁고 둔탁한 마찰음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가방 안의 고급스러운 옷감은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바닥에 뒹굴었다. 정자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헛된 자존심을 멍하니 내려다 보았다.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지독한 환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의 말도 뱉어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바닥의 나뒹구는 고급 쇼핑백을 멍하니 바라보던 오정자의 시야가 일그러졌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잠시만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강현우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와 정자의 팔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정자는 그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거칠게 몸을 돌려 세웠다. 현우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그의 눈동자는 명백한 충격과 혼란이 떠올랐다. 정자는 바닥에 떨어진 쇼핑백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현우를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병원 복도를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자의 귓께는 오직 시장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달아오른 얼굴을 때렸지만 끓어오르는 수치심을 식혀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단한 평생을 바쳐 쌓아나 올린 그녀의 알량한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짓밟힌 기분이었다. 분노의 대상이 사위인지 딸인지 아니면
헛된 꿈을 꾼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저녁이 되어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퇴근에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캄캄한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에 수진은 놀란 눈으로 다가왔다.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어디 아파?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정자의 억눌렀던 감정에 불을 지폈다. 정자는 벌떡 일어나 매서운 눈빛으로 딸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너 다 알고 있었지. 네가 만나는 그놈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는 거. 다 알면서 왜 날 등신으로 만들어? 수진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내가 언제 의사라고 했어? 엄마가 멋대로 생각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거잖아. 내가 아니라고, 간호사라고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내 말 들은 척이나 했어. 수진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답답함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정자의 귀에는 딸의 항변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네가 처음부터 똑바로 말했어야지. 중환자실에서 일한다고 뭉뚱그려 말하면 누가 간호사라고 생각하냐? 시장 사람들 다 의사 사위 얻는다고 부러워하는데 이제 와서 간호사라고? 어떻게 말해? 최상철 그 인간이 얼마나 날 비웃겠어. 정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그거였어. 내 행복보다 엄마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였어. 간호사가 어때서 남들 도와주며 떳떳하게 돈 버는 직업인데 그게 그렇게 창피해. 창피해. 그래. 창피해 죽겠다. 남편 없이 떡 팔아서 너 하나 번듯하게 키웠는데 기껏 데려온다는 놈이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병원 수발이나 들고 있는 놈을 데려와 이성을 잃은 정자의 입에서 험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 수지는 뺨을 맞은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평생 고생만 한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지금 엄마의 모습은 지독한 허영심에 찌든 속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엄마는 정말 최악이야. 현우 씨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말해? 엄마 체면 세워줄 장식품이 필요했던 거면 딴 사람 찾아봐. 난 현우 씨랑 절대 안 헤어져.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차갑게 내뱉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방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울렸다. 홀로 남겨진 정자는 씩씩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딸의 독설이 귓가를 맴돌며 가슴을 찔렀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거실의 정막은 방금 전의 소란보다 더 숨막히게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때 정자의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희망시장 상인회 총무였다. 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총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오 사장님. 내일 모레 우리 상인회 저녁 모임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번 달에는 최상철 사장님이 쏘신대요. 아들내미 약국 잘 된다고 기분 내시나 봐요. 오 사장님도 사위자랑 한번 시원하게 하셔야죠.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정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일 모레 저녁 최상철이
주최하는 모임.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스스로 단두대에 오르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불참한다면 의혹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했다. 피할 수 없는 덫에 걸려버린 짐승처럼 정자는 휴대전화를 쥔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다가오는 저녁 모임은 그녀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 분명했다. 희망시장 상인회 저녁 모임. 당일 정자는 하루 종일 떡집에 나가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천근만은 무거웠고 가슴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을 쉴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다. 최상철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모임에 불참할 구실을 수도 없이 찾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 내가 지은 죄 내가 받아야지. 죽기야 하겠어. 그녀는 화장대에 앉아 파리해진 얼굴에 애써 분을 바르고 구겨진 온 매무새를 다듬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껏 부풀어 오른 허영심에 갇혀버린 초라하고 늙은 여인일 뿐이었다. 시장 입구에 위치한 대형 고깃집 희망식당 앞은 이미 상인들로 북적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훅 끼쳐왔다. 정자는 눈에 띄지 않게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으려 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방했다. 아이고, 오 사장 여기 앉아. 사위대학 병원 의사라며 오늘은 한턱 크게 쏘는 날이지. 생선가게 주인이 정자의 팔을 잡아 끌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정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식당 안을 빠르게 훑었다. 저 멀리 가장 상석에 앉아 호탕하게 웃고 있는 최상철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주변 사람들과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자의 등 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질문 공세를 피하기 위해 고기를 굽는데 열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귓께는 끊임없이 의사 사위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상인들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는 이제 그녀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있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최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숟가락으로 술잔을 두드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왁자지껄하던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자자주목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아들내미 약국 개업일 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희망시장에 또 다른 경사가 있어서 내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이기도 하지. 최상철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재계로 쏠렸다. 정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제발 내 이야기가 아니기를.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최상철의 입계는 잔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치켜들며 정자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확신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우리 오 사장 사위가 글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한다지.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한다던데. 내가 하도 궁금해서 며칠 전에 그 병원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지 뭐야. 최상철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사람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정자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상철의 말이 곧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임을 직감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말이야. 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김민수라는 의사는 없다는 거야. 내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없대. 대신 최상철은 극적인 효과를 노리듯 잠시 말을 멈췄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신 김민수라는 간호사는 한 명 있다더군. 그것도 남자 간호사 말이야. 오 사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사위가 의사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더니 간호사를 의사라고 뻥튀기 한 거였어. 최상철의 날카로운 질문에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정자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나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였어. 어쩐지 떡집 딸내미가 의사랑 결혼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 남자 간호사라니 부끄러워서 뻥튀기 했나 보네. 자신을 향한 멸시와 조롱 섞인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정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그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닫혀있던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수진이었다. 수진의 뒤에는 파란 간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젖은 얼굴을 한 현우가 서 있었다. 그들은 정재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급히 모임 장소로 달려온 것이었다. 현우의 등장에 식당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내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최상철에서 현우로 그리고 다시 정재계로 번갈아 향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르던 식당 앞문을 열고 들어선 수진과 강현우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식당 안을 둘러보던 수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구석자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낯빛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어머니 오정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는 최상철이 있었다. 상황을 직감한 수진의 주먹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현우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표정 역시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 안쪽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던 최상철은 이내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다시금 눈을 번뜩였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야? 소문으로만 듣던 귀하신 몸이 직접 행차를 다 하셨네. 우리 오 사장님이 그렇게 자랑해 마지 않던 그 훌륭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아니신가. 최상철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고정했다. 수진이 나서서 입을 열려 했지만 현우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제지했다. 현우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최상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한국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강현우입니다. 현우의 차분하고 단호한 대답은 오히려 최상철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어허? 이거 참 남자 간호사라니. 요새 세상 참 좋아졌어.
옛날 같으면 남자가 병원에서 뒤치다꺼리나 한다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일 텐데 말이야. 오, 사장님도 참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그래도 의사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닐 필요는 없었잖아. 약사인 우리 아들놈이 들으면 콧방귀를 낄 노릇이네. 최상철의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의 정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떨구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진의 눈에도 분노의 눈물이 맺혔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시선 앞에서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다. 현우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장모인 정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최상철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다. 최상철은 기세를 몰아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승리에 도취된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리고 자신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말이야, 이번에 우리 아들내미 약국 옆에 상가를 하나 더 샀거든. 이참에 크게 확장을 해서 열변을 토하던 최상철의 말이 갑자기 허공에서 끊어졌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창백해지더니 한쪽 손으로 가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으흐, 헉. 그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더니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탁자 위로 쓰러지면서 그릇과 술잔이 사방으로 박살났고 고기 굽는 불판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나 여보 깍. 최상철의 아내 김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남편에게 달려갔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구석에 앉아있던 정자 역시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식당 안은 걷잡을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모두가 경악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한 사람은 강현우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쓰러진 최상철에게 뛰어갔다. 수진 씨, 당장 119에 전화해. 심정지 의심 환자라고 똑똑히 말해. 거기 뒤에 계신 분, 식당 밖 시장 입구에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 빨리 가져와 주세요. 빨리요. 현우의 다급하지만 명확한 지시에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젊은 상인 한 명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현우는 최상철의 곁에 무릎을 꿇고 셔츠 단추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최상철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대고 호흡을 확인한 뒤 이내 굳은 표정으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했다.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남자가 지금은 그가 비웃던 사람의 손에 목숨을 의지하고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직업의 귀천이나 헛된 체면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만이 현우의 눈빛에서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희망 식당 안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비웃음과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날 선 긴장감만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최상철의 곁에는 그의 아내 김영자가 주저앉아 넋을 잃고 눈물만 쏟아내고 있었다. 강현우는 최상철의 창백한 얼굴을 짧게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두 손을 깍지 낀 채 그의 가슴 중앙에 올렸다.
체중을 실어 압박하는 현우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현우의 입술 사이로 숫자를 세는 짧은 호흡이 새어나왔다. 중환자실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생과 사의 경계. 그 익숙하고도 잔인한 전장터의 경험이 그의 양팔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상인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방금 전까지 남자 간호사라며 혀를 차고 비웃던 자신들의 옹졸함이 사투를 벌이는 현우의 모습 앞에서 무참히 깨어지고 있었다. 구석에 선 오정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덜덜 떨리는 두 손을 입가에 모은 채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현우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현우의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최상철의 셔츠를 적셨다.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때 밖으로 달려나갔던 젊은 상인이 숨을 헐떡이며 붉은색 자동 심장 충격기 AED 가방을 들고 뛰어 들어왔다. 가져왔어요. 현우는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려 소리쳤다. 수진 씨 기계 전원 켜고 패드 꺼내서 여기 붙여 간호사인 수진 역시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작동시켰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안내 음성에 따라 물러나라는 지시가 나오자 현우는 잠시 손을 떼고 모두를 뒤로 물렸다.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기계가 작동했고 최상철의 몸이 크게 한번 들썩였다. 다시 압박 들어갑니다. 현우는 지체 없이 다시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의 셔츠 등줄기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짙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정자는 그 땀에 젖은 넓은 등을 보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했던 간호사라는 직업, 명품 양복, 한 벌로 덮어버리려 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천박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자신을 가장 깊은 바닥으로 끌어내려 모욕했던 인간을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사위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의사의 하얀 가운보다 숭고하고 빛나 보였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골든타임 7분. 영겁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의 질문에 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명확하게 브리핑했다. 초기 발견, 시무호흡, 무맥박. 즉시 심폐소생술 7분간 실시했고 AED 1호에 충격 가했습니다. 현재 미세하지만 자발호흡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대원들은 신속하게 최상철을 들것에 옮겨 실었다. 김영자는 울부짖으며 구급차를 뒤따라 나갔다. 식당 안을 가득 채웠던 엄청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상인들은 멍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현우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골랐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쓸어내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작고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정적을 깼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소리가 이내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번지더니 곧 식당 안을 가득 채우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변했다. 아이고, 강 선생 정말 고생했어. 대단하네. 대단해.
떡집 사위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상인회에서 초상 칠 뻔했어. 역시 중환자실 간호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먼. 진짜 영웅이야. 영웅.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입술들이 이제는 찬사와 존경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현우는 쑥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아닙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리 속에서 오정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자는 현우의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이 깊은 수치심과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땀과 먼지로 얼룩진 현우의 두 손을 맞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장모의 손이 젊은 사위의 떨리는 손을 감쌌다. 어머님. 현우가 당황하여 부르려 했지만 정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평생 떡이나 썰 줄 알았지. 사람 볼 줄은 쥐뿔도 몰랐던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네가 하는 일이 이렇게 대단하고 귀한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껍데기만 보고 널 부끄러워했어. 오정자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현우의 손등을 적셨다. 식당 안의 상인들도 숙연해진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머님 고개 드십시오. 저는 한 번도 어머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제 일이 자랑스럽고 수진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 알아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현우는 다정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정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뒤에서 지켜보던 수진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허영심과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위태로운 모래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라는 단단한 추춧돌이 놓여지고 있었다. 희망식당에서의 사건은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처럼 상인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강현우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최상철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긴 최상철의 소식은 희망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단연 오정자의 사위 강현우가 있었다. 며칠 뒤 오정자는 떡집에 나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떡집 앞을 기웃거리며 정재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 사장님 사위분, 정말 대단하더라. 어제 뉴스 보니까 심폐소생술이 그렇게 힘들고 중요한 거라며 우리 시장에 영웅 사위 얻었으니 이제 발 뻗고 자겠네. 예전처럼 의사 사위를 부러워하며 비꼬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정자는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뭐려. 병원 사람이라 다행이었지. 그저 제 할 일 한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예전처럼 허공에 붕 뜬 자랑이 아니었다.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선 진실하고 담백한 목소리였다. 정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속물적이었는지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직업의 이름표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땀방울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날 밤 현우의 젖은 등을 보며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수진과 현우가 함께 떡집을 찾았다. 현우를 보자마자 정자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현우야 어서 오렴. 밥은 먹어 언니. 병원 일은 안 힘들고. 정자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깊은 애정과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현우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방금 교대하고 오는 길입니다. 어머님 얼굴 뵈러 왔어요. 떡집 안쪽 평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정자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식혜를 두 사람에게 내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우야, 그날은 내가 정말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도 못했다.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귀한 줄도 모르고 상처만 줬구나. 정자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지자 수진이 가만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현우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고 그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잠시 오해하셨을 뿐이지 저를 미워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우의 넓은 마음 씀씀이에 정자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현우가 의사 가운을 입었건 간호복을 입었건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정자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훌륭한 사위로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나저나 상철이 아저씨는 좀 어떠시냐? 병원에는 가봤어. 정자의 물음에 수진이 대답했다. 네, 어제 퇴근길에 잠깐 들렀어요. 많이 좋아지셨대요. 아저씨가 현우 씨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다던데 사실 우리도 병원에 좀 다녀오려고요. 세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상에 누워있던 최상철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의 안색은 몰라보게 평온해져 있었다. 아이고. 강 선생. 아니 강 선생님. 최상철은 옆에 있던 아내 김영자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침대에 기대 앉았다. 평소에 거만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작고 미안한 표정이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강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미쳐서 감히 선생님 직업을 비웃고 사장님한테도 정말 몹쓸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합니다.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지. 최상철은 두 손을 모아쥐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영자 역시 눈물을 훔치며 정재에게 거듭 사과했다. 정자는 굳은 표정으로 그 부부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됐어요. 최 사장님. 저도 잘한 거 좁어요. 내가 헛바람이 들어서 이 사단을 만든 거지. 이번 일로 저도 크게 배웠으니 우리 서로 다 잊읍시다.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오랜 시간 곪아왔던 시장 상인들 간의 질투와 헛된 자존심 싸움이 비로소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수지는 활짝 웃으며 다음 주에 있을 양가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현우의 얼굴에는 어딘가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정자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물었다. 왜 그러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상견례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에 관한 일인데요.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우의 어머니 이은희. 그녀는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깐깐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은퇴 교장이었다. 어머니께서 이번 일의 자초지종을 전부 알게 되셨습니다. 정자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았다. 수진의 표정도 굳어졌다.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셔서 오해가 생겼고 시장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는 걸 누군가 어머니 귀에 들어갈 정도로 부풀려서 전한 모양입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제가 처가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던 정자의 눈앞에 다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명예와 자존심을 중시해온 사돈어른의 분노. 정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딸의 결혼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다. 현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정자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았다. 상견례 날짜는 이미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상견례 날 아침 희망시장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팽팽했다. 오정자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 퀭해진 두 눈을 애써 감추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딸 수진의 얼굴에도 짙은 수심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당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 하나하나의 청은망은 무거운 죄책감이 매달려 있는 듯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의 프라이빗 룸 앞 문손잡이를 잡은 정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먼저 도착한 강현우와 그의 어머니 이은희 전 교장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은희는 평생 교단에서 다져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다. 정자와 수진이 들어서자 은희는 자리에 앉은 채로 가볍게 목례만 할 뿐 얼굴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은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자는 바늘방석에 앉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현우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수진과 정자를 번갈아 보았지만 어머니의 젖을 퍼런 기세에 참아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형식적인 인사와 차가운 차 한 잔이 오간 뒤 은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시선은 정잭에 정확히 꽂혀 있었다. 사돈어른, 아니 아직 사돈은 아니지요. 오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며칠 전 시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은희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제 아들은 평생 반듯하게 자라왔고 생명을 다루는 자신의 직업을 긍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 사장님께서는 그런 제 아들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시고 급기야 의사라고 속여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게 하셨다지요. 그것도 모자라 많은 사람 앞에서 제 아들이 모욕을 당하게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은희의 조목조목 따져 묻는 말에 정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나서서 입을 열려 했지만 정자가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교장 선생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통에서 떡이나 썰다 보니 세상 껍데기만 보고 속을 볼 줄 모르는 무식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뼈저린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수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면서
남들한테 꿀리기 싫은 마음에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려다 귀한 사위 마음을 후벼 파고 선생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한 일인지 제 눈이 멀어 미처 몰라봤습니다. 정자는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헛된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최상철이 쓰러졌을 때 사력을 다해 그를 살려내던 현우의 젖은 등판이 얼마나 눈부시게 빛났는지를 눈물과 함께 쏟아냈다. 선생님, 저를 욕하시고 원망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딸 수진이는 저와 다르게 현우의 진짜 가치를 처음부터 알아본 똑똑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두 아이의 앞길을 막지는 말아주십시오. 현우는 세상 그 어떤 의사보다 위대하고 제가 평생 존경하며 섬겨야 할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사위입니다. 정자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다. 수진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현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정자를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정자의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희는 굳은 표정으로 정자를 응시한 채 산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꼿꼿했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 사장님,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저 역시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 험한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은희의 목소리도 조금씩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 현우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오늘 오 사장님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니 제 마음이 놓입니다. 현우가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은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그러나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정자는 멍한 얼굴로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은희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현우가 벅찬 목소리로 정자를 불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더니 준비해둔 종이 가방을 들고 다시 다가왔다. 그것은 며칠 전 정자가 병원 복도에 떨어뜨리고 도망쳤던 바로 그 고급 양복이 든 가방이었다. 현우는 가방에서 양복 재킷을 꺼내 입었다. 짙은 남색 양복은 마치 맞춤옷처럼 현우의 다부진 체격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어머님께서 사주신 옷 정말 마음에 듭니다. 기장이 너무 잘 맞아서 수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입고 오고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 중요한 자리마다 입겠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정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늠름하고 듬직한 모습에 정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렸다. 허영심과 거짓으로 샀던 양복이 이제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상징이 되어 현우의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세상 그 어떤 가운보다도 그 남색 양복이 현우에게 가장 잘 어울렸다. 은희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고 수지는 울면서 웃음을 지었다. 몇 달 후 희망시장에는 다시금 활기가 넘쳤다. 복덕집 앞에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화환이 세워져 있었고 오정자는 어느 때보다 밝고 편안한 얼굴로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시장 상인들과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도 의사사위라는
허황된 타이틀을 내세울 필요도 없었다. 그저 새벽 일찍 일어나 정직하게 떡을 빚고 며칠에 한 번씩 파란 간호복을 입고 퇴근길에 들러 넉살 좋게 식혜를 얻어먹고 가는 사위를 보는 것. 그것이 오정자의 남은 생애를 가득 채울 진짜 배부르고 따뜻한 행복이었다.